네, 4월 22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시죠.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아침에 나오느라 힘들죠? 네. 나도 힘들어. 아침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쯤 되면 이제 좀 진도 빠지고 요즘처럼 또 변동성도 심하고 하면 힘드네요. 얼굴도 검었고 오늘 사실 좀 하기 전에 사실 선크림을 조금씩 바르는데 오늘 안 발랐거든요. 원래 검은 데다가 원래 검은 힘들어서 데다가. 또 피로가 보여가지고. 네. 그렇게 요즘에 술 웬만하면 자제하고 맨정신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이 술의 힘으로 뭔가 버텨가기에도 너무 이제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참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그 한국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죠. 네, 참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주식 시장. 시장을 다 같이 겪고 있고, 이게 제 손님 중에 그 미국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미국인. 한국에서도 주식하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그분은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 게임이잖아요. 진짜 미국 게임이. 근데 그분도 이제 미국에서 단타하다가 많이들 이렇게 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거 큰 주식들 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이제 실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큰 주식 할 것 같지만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그 현지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들어셔가지고 했는데 많이 그러니까 변동성 노리는 거는 중소형주가. 그렇죠. 예. 그 미국도 또 미국은 또 변동성 더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하루에 10%, 20% 오르는 것도 순식간이고. 아니 뭐 그 시가총액 크기와 상관없이 빠질 때는 또 네. 이번에 넷플릭스 봐요. 네. 35% 하루에 빠지고 다음날 또 이틀 동안 40% 빠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고점 대비 50% 빠진 상태에서. 네. 진짜 어렵죠. 자, 하여튼 오늘 주제 보니까 지옥불 난이도 한국 증시. 네. 어렵죠. 요즘은 한국 증시. 대부분 K 증시라고 부르죠. K 증시. 네, K 증시라고 하는데 진짜 난이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코로나 초기 그리고 뭐 올해 1월처럼 전쟁 직후 2월 달에 전쟁 직후는 확실한 뭐 명분이라도 있었죠. 그게 빠지나 보다. 근데 지금은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이게 되게 너무 오랫동안 쭉 지속하다 보니까 진짜 지치고요. 이게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게 꼭 내가 받았던 종목들이 튀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보면 뭐 잡주들만 튀었던 건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좋은 주식들, 퀄리티 있는 주식들도 튀는 건 또 잘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뭐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한두 개 나왔고, 그다음에 뭐 철강주 중에서도 나왔고,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중에는 내가 관심 종목, 내가 지금만 갖고 있는 것만 팔면 사야지. 라고 했던 종목들이 분명 그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계속 아쉬움을 남는 증시인데 일단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제 FOMC 그 IMF 토론회에서 파월 의장이 거의 뭐 이제 50bp 올리겠다. 5월 3일, 4일에 있습니다. 5월 3일, 4일에 있는데 5월 이제 50bp 올리겠다. 뭐 금리 인상 언급했으니까 뭐 거의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받아들이고 블러드 총재가 75pp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근데 말했는데 오늘 어디죠 노무라에서 나왔던 그 코멘트가 노무라 증권에서 노무라가 너무해 이렇게 우리끼리 막 불렀었는데 이번에 50bp 올리고 다음에 75, 75. 그러니까 지금 75, 75면 이제 150에다가 200bp, 그러니까 200bp를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올린다는 거죠. 근데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간다. 네,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일단은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2월 말 3월 초에도 빨리 3월 달에 있을 금리 FOMC에서 금리 빨리 올리고 이 불확실성 마무리 짓자. 그러면 좀 나아질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금리 인상하고 나서 3월 중순 넘어가면서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전쟁이 생각보다 좀 많이 또 길어지고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중국 봉쇄 이런 공급망 이슈 겹치면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금리 인상 변동성이 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저도 뭐 그때는 3월 말 일단 지나면 좀 해볼만 하겠다 해서 그리고 나서 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해볼만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주식시장을 봤더니
3월 초에 있었던 그런 느낌들이 지금이랑 거의 또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때고 지금은 또 50bp냐 75bp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되게 충돌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때의 느낌이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종목장 뺑뺑뺑 돌고 있고 퀄리티 있는 주식들은 또 자기 갈 길 가고 다만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도 5월달 금리 인상이 지나고 나면 5월 초가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빠른 긴축 사이클은 거의 못 겪어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경력이 아무리 오래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섣불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들이라던가 되게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좀 뭔가 공격적으로 지른다기보다는 그냥 짧게만 계속 매매한 트레이딩만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계속 삼성전자 수율과 관련된 찌라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찌라시들, 대외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둘러싸고 있죠. 계속 악재가 다 지나갔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계속 누르는 요인들이 계속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도 지금은 뭐 사실 쉽지 않은 구간에 있고요. 오늘 특히나 보시면 근데 진짜 지수 자체는 네, 우리가 나스닥 2% 빠진 거에 비하면 파월의 정말 잘 그 버티고 50bp 이야기에 비하면 잘 버틴 것 버티고 같은데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빠지는 건 또 엄청 빠지고. 정확히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안 좋죠. 대형주들. 네, 개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좋은 주식들은 또 흐름 또 잘 가요. 근데 우리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한 1, 2년 정도 경력하셨던 분들 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물려있는 종목들을 쭉 손님들과 쭉 보면 종목 하나하나마다 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못 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안 올라가는 게 일단 문제고요. 요거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거는 일봉인데요. 주봉으로만 놓고 보죠. 이번 주 양봉 났어요. 네, 양봉 났고, 이거를 그냥 캔들 위치로 보면, 그냥 재미는 없었겠지만, 그냥 고만고만한, 네, 지수는. 근데 종목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월봉도, 사실 제가 이거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제 코로나 직후에 저점에서부터 지난 작년에 이제 고점까지 해서 이거를 상승폭을 100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제 개별주 제가 매매할 때도 이거 이제 3등분선 서서 매매하고 기술적으로 눌림목을 볼 때 충분히 여기서도 해볼 만한 구간은 지금 도달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밀리느냐 아니면 반등을 주느냐 이제 한 2,900 정도 언저리까지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인데 여기를 밀고 올라갈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개별 종목들은 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사지를 않죠. 오늘 특히나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네, 기관은 뭐 그렇다 치고 이 기관 매도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수익률 게임 하는 자금들은.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조금 팔았다는 거는 다행인데 선물이 또 오늘 1조 아까 1,000억 넘었었는데 막판에 조금 대사서 거의 1조 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누적으로 보면 보시죠. 그러면 한 6조 3천억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오늘 선물을 1조씩이나 판 거는 좀 쇼크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며칠 전에도 4월 초에도 뭐 9,500억 이렇게 나왔었고 관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민다고 가 된 거죠, 사실. 네, 그게 사실 조금 의외였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되게 공격적으로 아마 아침 10시 정도 갔을 때 7천억 정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선물이 계속 밀고 있다라는 거 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근데 저때 4월 7일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는 좀 급락을 했잖아요. 그쵸, 코스피 네. 지수 자체도. 급락은 안 했습니다. 급락 아닌가요? 급락은 아닙니다. 그랬구나. 급락은 아니에요. 지금 지수는 급락은 아닌데 보시면 선물은 선물대로 밀고 지금 오늘 또 콜은 또 매수했거든요. 근데 풋도 매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로 때려놓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콜이랑 풋은 샀다는 거는 양쪽으로 벌려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열어놓은 거예요. 나도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지 대신 선물 매도로 해지시켜 놓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어디로든 가든 환경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 그냥 해지 그냥 변동성 구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선물을 매도한다는 거는 결국은 주가 하락을 네, 그렇죠. 예상하고 그렇죠. 그걸 손해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물 매도는 매도인데 이건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해지성 선물 매도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난주 우리나라 전체 지분율은 지금 코스피 IMF 이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IMF가 아니라 그 금융위기 때 정도 사실 떨어졌기 2008년 때문에 이전. 예. 밀릴만 이제 지분도 줄을 만큼 줄었고 주가도 사실 빠질 만큼 빠졌고 근데 사실 뭐 그 지수 때도 올라와 있지만 실적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은 그래도 좀 단단할 것 같아. 2,7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단단할 것 같은데 과연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뭐가 나올까? 그럼 결국은 지금 계속 짓밟고 있는 게 인플레 요인. 예?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전쟁 빨리 끝나서 대외적으로 더 이상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좀 뭔가 트리거가 좀 제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금리 인상 시기는 지나서 해서 인플레가 잡히고 그러니까 3월 달에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언급했지 피크아웃이다는 아니다였거든요. 의견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확신으로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때까지는 계속 종목장, 특히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 넘어가면 오늘 몇몇 정치 테마주들이 오른 거 보면 또 6월달에 그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수급도 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종목장의 시대가 계속 시대라기보다는 종목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보면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다 사실 흐름 좋지 않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사실 테슬라의 변동성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나 장비줄, 뭐 2차 전지 배터리줄 가지고 계신 분도 사실 편한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가 계속 요동을 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특히나 위험한.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쭉 보면 자동차 쪽만 조금 좋았고 나머지는 은행주 좀 좋았고 그거 외에는 사실 흐름이 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본인들만의 이제 이 시기를 삼아서 차트 보면서도 기술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거 분석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삼으시면 충분히 나중에 다시 대대 상승장이 돌아섰을 때 더 계좌가 파워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니까 지금 특히나 자기가 물린 주식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예, 뭔가 다른 주식을 계속 찾아보시고 다음 지금 뭐 자율주행차 이슈들 카메라 같은 섹터들은 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은 쪽에서 계속 놀려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계속 있어야 주식 경력만 느는 게 아니라 실력도 같이 느는 시기가 될 겁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내 이미 물려가지고 쓸 네.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자꾸 그 큰 네. 금액이나 비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단 몇 주씩이라도 그냥 네. 그죠. 어? 네.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해보자. 네. 그게 이제 결국 실력을 키우는 맞습니다. 길이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거는 결국은 뭐 50bp니 75bp니 이 말 긴축의 속도 네. 이게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공급도 막 엄청났고, 그렇죠. 그것도 못 금리 인하도 겪어봤던 막 것도. 엄청났고, 네.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이후에 오래된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틀렸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달랐었단 틀렸지, 그치? 네, 틀렸죠. 근데 네. 지금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금리 인상기 이럴 그렇죠. 때는 상승할 거야 그렇죠. 이건데 이게 과연 맞겠냐? 그렇죠. 저도 거기에 의문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금리 인상 사이클, 인상기 사이클을 한 4번, 3번 정도 겪은 것 같은데 직전에 2015년부터 시작했던 그때 긴축 사이클에서도 2015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그때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되게 주식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되게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사이클은 또 계속 반복되니까 그럴 걸로 예상을 했어서 주식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그나마 조금 인플레 이제 조금 이걸 방어하려면 은행주 정도는 있으면 편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저도 사실 예상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무조건이다 앞으로. 대응. 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제 워낙에 여기저기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2015년, 16년 때랑 지금 또 완전히 다르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조금만 제가 뭐 이래서 하면 제가 뭐 이래서 주식 좀 사보시죠 하면 내가 알기로는 뭐 내가 듣기로 공부하기로는 이것도 아니다. 이게 되게 정이 되게 세요. 옛날에는 뭐 맞든 틀리든 뭔가 증권사 직원이 말을 하면 좀 되게 신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의견이 맞든 틀리든지 간에 일단은 경계성 코멘트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저들도 많이 틀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치. 진짜 어려운 시장인데 앞으로는 이게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4월 달에 폭락이 올 거라는 분도 계셨었고, 근데 뭐 4월 달 이후에 성장할 거라는 분도 계셨었고, 근데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매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지금은 장기 투자로 미국 주식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그냥 현금 갖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 현금 갖고 계시죠. 대신에 트레이딩 하실 거면 종목은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고 오늘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어려운 이유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종목이 딱 대표적으로 사례가 2개가 있었어요. 최근에 해성DS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아주 그냥 네. 아주 흐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의 양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위치가 역배열에서 나온 거하고 정배열에서 나온 거하고 오늘 좀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시장에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물량이 싹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실린 거. 우리가 네. 이제까지 했던 차트 공부대로라면 되게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 근데 사실 아래쪽에서 나오는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음봉은 음봉도 매집의 캔들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해성DS 요런 게 이제 여기서 실적 발표 나고 음봉이 났으면 위험한 건데 이제 요거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거는 실적 나오고 빠지고 어떤 건 실적 나오고 솟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혼란이 많이 겪을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 이미 다 어느 정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할 것들 다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그래서 대신에 위에 있는 거는 실적 발표 나오면 그 이슈로 그냥 신고가 매매를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극단적으로 강하고 오히려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현대위아도 보면 딱 이게 장기 저항선 맞고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은 어쨌든 뭔가 올라오다가 저항선이든 가격 저항이든 이평선 저항이 맞으면 분할로 매도했다가 다시 또 다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그때 한번 로봇주를 말씀드렸던 게 인탑스 기억나시나요? 인탑스. 네. 그 이후로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음봉이 이게 세게 맞았어요. 이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이것도 로봇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그 진단키트 제조 이슈로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해서 그때 한번 로봇 이슈 타고 한번 쭉 올라가다가 어제 한번 제가 특별한 이유는 못 찾았는데 어제 음봉이 되게 크게 실렸어요. 이런 것들은 간혹 훅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BH 같은 거 있죠. 지금 계속 관심 갖고 가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많이 안 올 상태에서 음봉이라서 약간 아리까리 했는데 그냥 밀어붙여서 올렸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위에서 음봉 세게 딱 맞아버리면 또 되게 위험한 힘든 구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고점에서 거래량 실리는 것들은 진짜 조심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바닥에서 거래량 실리는 것들은 그것 이제 소위 말하는 개별주들 중소형주 개별주들은 하나둘씩 팡팡 튀는 게 보여요. 쉽게 오늘은 튀었던 게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이제 종목이 하나 튀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튀거든요. 네, 이것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소리 하나 듣고 튀고요. 그 다음에 이수 앱지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나오면서 튀고 있고 최근에 철강주들이 또 오늘 보면 뭐 문배철강이었나요? 저 기억이 정확히. 문배철강도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광산업 이것도 백광산업도 바닥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건 한번 제가 가성소다 상승하고 맞물려서 한번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카프로도 꽤 지금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이런 것들. 이걸 다 보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작은 애들이에요, 다. 근데 일단은 실적이라던가 명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형주들은 이게 너무 심해요. 대형주들은 일단은 중소형주 작년에 좀 안 좋았을 때 그런 모습을 이제 거기로 들어가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보면 네이버 보면 이제 뭐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제 바닥 테스트를 하는 건데 설사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32만 원에서 또 맞을 거고 34만 원에서 또 맞을 거고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 폭이 크느냐? 크지 않아요. 퍼센트로 폭이 크지 않습니다. 물타기를 아마 요 위에서부터 40만 원대에서부터 조금 이제 매수해가지고 물리셨던 분이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하면 이거 본전대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려면 이 과정을 다 소화하고 이평선들이 다 내려와서 뭉치고 에너지를 다 저장해서 에너지 응축해서 다시 실적 나오면서 딱 출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을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참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도 왜 오르는지는 네. 모르겠고 네. 왜 같은 조건인데 이건 맞아요. 오르고 이건 내리냐. 네,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대응은 결국 수급이랑 차트 지지죠. 그러니까 차트라기보다 저는 지지와 저항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트레이딩은.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지금은 저는 가장 우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냥 주식을 지지 라인에서 사서 일정 부분 밑으로 내리면 손절해버리고 저항에 닿으면 일단은 분할이라도 매도하고 그냥 그 원칙만 지금 지켜보시면 돼요. 예.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대신에 뭐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던가 그러니까 명분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주식들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따 말씀드릴 거를 금융주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세 개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KB금융 같은 거 보면 이거는 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또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크진 않지만 금융주 하나 오늘도 뭐 손해보험이 좀 셌었나요? 네, 하나손해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은행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나 보험주들을 하나를 포트 갖고 있으면 오늘 같은 날 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게 낫다 싶어서 은행주는 일단 실적도 오늘 다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 다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쪽은 또 흐름이 좋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주들은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요. 지금도 은행주는 금리 인상이 이제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는 이거 봐도 차트만 봐도 해볼 만한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번 고점 냈다가 쉬었다가 횡보할 때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도 좋고 오늘 이평선 두 개를 한 번에 넘은 것도 좋고 분명히 분봉 수급을 봐도 분봉에서 수급 티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른 종목들이 재미없는데 얘네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그래서 저는 올해 일단은 지금 미국 중립금리가 2.5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아까 그 자료가 여기는 없네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중립금리를 한 2.5 이상 보고 2.7 뭐 그 정도 보는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미국 금리가 2%까지 넘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올 연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직전 금리 인상기 때는 2년 걸렸었어요.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 타이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잘하면 은행주에서 기간은 짧고 수익률이 좀 높게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은행주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투자의 아이디어로 한번 그렇죠. 검토해 보실 만한 네. 거죠. 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합리적 금리 인상기 은행주, 네, 보험주.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해성 DS도 네. 이야기 잠깐 했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 네, 쪽의 움직임이 그렇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하나 제가 내용 봤던 게 파운드리에 대한 문제. 3나노 24년, 25년 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 아, 그래요? 그런 네. 전망이 나왔어요? 그냥 이건 찌라시성입니다. 저희들끼리 그냥 돌려보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 위기인데 위기가 원래 기회라는 말 하지만 진짜 위기 같다라는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런 불안적인 그렇죠. 코멘트들이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D램도 여전히 뭐 가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술 격차, 초격차에 대한 전략, 옛날에 있었던 초격차가 이것도 점점 그 주도력이 상실하고 있다라는 전망, 불안감.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엔비디아도 잃고 퀄컴도 잃고 이제 그 고객사들을 잃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이제 인텔이 따라오고 TSMC랑 또 벌어지고 뭐 이런 불안감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들이 사지 못하고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해소를 하려면 결국은 이것도 그냥 간단한 게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파운드리를 살리려면 결국은 테스트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테스트하려면 소켓이나 장비들, 소재 장비들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막 그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 기억나실걸요? 이거 아침 방송에서만 했었나요? 친시황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있죠. 여기 검사. 네. 후공정 네, 쪽에서. 그렇죠. ISC, TSE, 리노공업, 그다음에 뭐 테크윙, 엑시콘, 테스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뭐 여기 있는 오사트 테스트 업체들, 그러니까 핀 소켓 이런 쪽이 지금 내용 리포트들을 보면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게 좋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이쪽에 사업이 확장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소재를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증설까지 됐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ISC는 그때 이후로 더 지금 이제 신고가가 갔죠. 근데 이제 신고가 왔으면 무서워서 못 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추세 추종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추세 추종하는 분들 그 스타일을 보니까 이럴 때 다른 거 안 오르는 것들 그럼요. 팔아가지고 예. 여기다 다 얹더라고. 애드업 전략이라고 하죠. 이제 불타기, 피라미딩, 애드업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다 이거를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사가 아니라 이제 달리는 말이 됐다라가 된 거죠. 그분들이 추세 추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해성 DS도 여기서 신고가 가고 더 가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신고가 매매 무섭다가 아니라, 대신에 지금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영순이. 그러니까 손절 못하는 분들이, 손절 못하는- 주린이들이 저거 나도 불타기 한번 해봐야지. 그랬던 고점에 가서 이제 그렇죠. 물리는 거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된다, 앞으로 좀 확실히 찬다 그러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요. 얘가 사실 TSE가 더 대장의 모습을,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해성 DS가 좀 더 올라갔고, 얘는 이제 전고점 근처 싸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돌파하면. 85,000원 정도죠. 약 대략 8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물량이 더 추세 추종 물량이 또 들어오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 많이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 이거 여기서부터 요새 계속 시작하면 역배열만 보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신고가 가는 종목을 제가 왜 매일매일 보냐면, 코로나 때도 보면 신고가 하는 종목들은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 주식들이었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 좋아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고가 매매 무서워서 못한다, 뭐 줄이는 신고가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잘못 물리면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신고가 매매를 안 하면 50주 신고가는 내 계좌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말은 확실히 드릴 수 있고, 대신에 이거와 정말로 같이 가야 되는 건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손절. 네. 만약에 그렇죠? 내 생각과 쉽게 다르게 네. 빠진다. 그러면은 뭐 5%가 됐든 네, 6%가 무조건, 됐든 네. 칼같이 손절해야 그럼요. 되는데, 네, 네. 그걸 못하는 분들이 괜히 또 다시 오르겠지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던 게, 신고가 갈 때 거래량이 없으면, 거래량이 없는 거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핵심을 봐라. 그러면 TSE 같은 거 보면 지금 거래 대금도 줄었고, 같은 고점인데 거래 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상황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의 특징. 네, 테크윙 이런 것도, 장비 이제 이런 거는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차라리 많이 안 올랐네요. 안 올랐죠. 장비들이 네, 원래 먼저 좀, 장비들이 좀 뒷단으로 올라요. 소재가 먼저 세게 오르고, 지금 보면 뭐 경인양행 같은 주식들 지금 다 반도체 소재 쪽이 더 세거든요. 뭐 대형주 중에 한솔케미칼이 지금 흐름이 바닥에서, 거래량상으로는 좋은 흐름, 제 기준으로는 좋은 흐름은 아닌데, 오늘 아까 제가 공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주린이 분들,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시장에 그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주 네. 혹은 뭐 한 10주 한번 해보세요. 네. 사가지고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 하고 연습을 해보는 네,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 시장에 맞습니다. 어떤 그 감각이 생기는 네. 거니까 그렇게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시라는 보시는 게 거죠. 좋을 거죠. 네. 이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시가 오늘 이제 저희 오는 길에 난 것 같아요. 3시 한 50분 정도에 났는데 VIP 자산운용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최준철 네, 대표. 맞습니다. 네, 거기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지분 소유 공시를 했습니다. 저기는 뭐죠? 그 가치 투자의 대명 네, 그렇죠. 사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소재 쪽을 보고 산 거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빨간색 양봉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산솔케미칼은 한번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에 한번 봐볼까요? 시간에 오늘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6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네, 시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0.6% 왜냐면 정도. VIP 그 최준철 대표 그 산 주식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상승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저점인 거다라고 판단했겠죠. 저점 싸다라고 네,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이든 그다음에 파운드리든 소재 쪽을 일단 1번으로 공략을 하시고 소재가 어느 정도 전제 포트에서 좀 찼다라고 하면 장비 쪽 공략하시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은행주도 좀 넣으시고 리오프닝 좀 넣으시고 그럼 벌써 4개잖아요. 그죠? 한 종목씩만 넣어도 섹터별로 한 종목씩만 넣어도 벌써 4개예요. 진짜 전에 저기 누구죠? 우리 박현상 차장. 네. 박현상 차장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주식 50개만 제대로 꿰고 있으면 그렇죠. 돈 번다. 네, 네. 그 섹터별로 한 네, 두세 섹터별로. 개씩만. 네. 섹터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주요 섹터로. 두세 그렇게 개씩만 해도 보시면- 20섹터면 끝나네. 그렇죠. 한 15섹터.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애플 정말 좋았을 때 애플 관련 지금 LG노텍도 오늘 상당히 셌잖아요. 삼성전기도 전기도 어제. 셌고, 네, 그렇죠. 애플 관련 뭐 이제 공급한 이슈가 있어서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애플 이슈로 오른 것들은 뒤끝이 안 돋다. 계속 그 다음에 빠지니까. 그 사이클이 끝나면 빠지겠죠, 당연히. 사이클이 끝나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끝나다 보니까 애플카 이런 것들. 애플카 네. 이슈로. 네. 그래서 제가 애플 이슈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TSMC 쪽으로도 들어가는 소재 장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새벽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원익 QNC, 네, 쿼츠 관련. 이번에 시설 증설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게 되게 신고가 매매 정석 패턴이에요. 여기가 고점 근처인데 일단 여기 말고 여기서 보면 거래량은 확 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고가 만약 여기서 샀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도 원익 QNC도 이제 대만의 자회사가 있어서 글로 들어가고 이제 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덱스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도 저는 공략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공략해도 될 만한 주식이고 그다음에 오늘 좋았던 게 하이비전 시스템 이것도 카메라 쪽이죠. 네,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 노텍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올랐던 게 MC넥스 MC 다 전부 카메라 관련. 카메라죠. 그다음에 파트론. 파트론이 올해 조금 성장이 좀 많이 나올 걸로 그 카메라 섹터 내에서 지금 뭐 LG노텍, 파트론, 그다음에 세코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파트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올해 일단은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가장 기대되는 게 파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향이라는 게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파트론도 본격적으로 이제 전장 카메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라이다 보다는 카메라를 더 우선시해서 쓰고 있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 관련 주식들은 6월 달에 모빌아이 상장 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 그때까지는 조금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현대오토에버 제가 기존 주식으로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그래도 대형주 치고는 잘 움직였거든요.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꼬리 달면서 올라가네.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 다 한 번씩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종목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고 가장 경험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던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 주식이 올라가야 할 또는 다른 사람이 사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 이거를 옛날에 뭐 스토리라고도 불렀고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꿈이 실적이 안 받쳐주면 망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작년 12월만 해도 메타버스 뭐 페이스북도 메타로 사명 바꾸고 정도로 메타버스가 뭐 엄청난 꿈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언제 이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그때 엑시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하긴 한데 네. 그때 상승 논리가 뭐였냐면 이거 언카운터블. 이익을 얼마가 맞습니다. 생길지 몰라. 네, 네. 매출이 그렇죠. 얼마 생길지 우리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네. 이 자체가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야. 그렇죠. 이런 그때가 얘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테마주는 실적이 안 맞춰주는 테마주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 카메라라던가 이거는 실제로 자율주행이 이제 그 지금 테슬라가 한 2.5단계 쓰고 2.5단계의 자율주행이거든요. 가장 앞선. 근데 이제 한 4단계까지는 가야지 뭔가 의미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2.5단계에서 4단계로 가려면 어쨌든 카메라 계속 써야 되고 소모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가 자율주행일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6월 달에 명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 하나 더가 이제 우주항공 말씀드렸던 거는 예전에 방산 주식 그냥 우주항공이 그냥 막상 우주 진출에 대한 꿈이었다라고 하면 우주항공 방산 섹터들은 이제 방산 주식들 다 수출하고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허황된 테마라고 보기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실적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6월 달에 또 이 주식도 6월 달에 나로 발사 또 이벤트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6월이 되게 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방송에 6월달, 7월달 정도 지수가 한번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논리에 대해서 그 방송 나가고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 그렇지. 클리어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줘봐요. 왜, 뭐 빈약할 수 왜 있죠. 6, 7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그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 조건이 꼭 붙어야 됩니다. 전쟁이 끝난다. 네, 전쟁이 끝나면 금리 인상 이슈도 조금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 경로도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 이슈가 좀 꺾어지고 3월 달에 나왔던 피커 논란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그 좀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 실적은 하반기부터 좋아지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러면 그 하반기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점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게 6월달, 7월달. 6월 말이면 2분기 끝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좋아져라고 하면 올 여름 정도부터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뉴욕 증시도 지금 충분히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주식들,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주들은 이거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점 한 봉우리를 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쌍봉 또는 조금 고점을 낮춘 어깨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조금 그런 이제 뭔가 JP모건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를 말했던 것처럼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것들이 5월달 FOMC 지나고 나서 이제 5월 달엔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새로 취임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뭔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뭐 좀 더 늘어지긴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근데 이건 진짜 제 생각이에요. 항상 틀어지면 저는 어쨌든 올 여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만 할 겁니다. 바이앤홀드는 없어요. 길어봤자 한 2주 정도. 네. 물려있는 주식들은 올라오면 쳐내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총장고 기준으로만 무조건 대응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이럴 여지가 가능성이 있는 게 올 여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넘어가면 11월 달인가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 공산당 대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치적인 변수 또 나오거든요. 그럼 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주식도 사기 쉽지 않아지죠. 그러면 또 항상 매년 우리나라 10월 달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 정도가 그나마 여름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상반기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조금 이제 연장돼서 올 여름 정도 7월, 8월 정도, 6, 7, 8 정도에서 우리나라 고점이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목을 또 이렇게 댓글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댓글 일부 분들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네, 트레이딩 분명할 것도 관점이니까 없고.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그 주식의 우량성을 믿고 있는 분은 그냥 가면 되고 네. 멘탈이 강하신 분이라면. 근데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변화하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자꾸 이제 뷰를 바꿔야 된다. 네. 동의를 하시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혹은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어?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말이 대부분 다 바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좀 인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정말 딱 한마디 대응. 대응. 그게 이게 말이 바뀌는 가장 핵심 논리가 대응이죠. 대응. 바뀌는 시장 네, 환경에 자꾸 대응하는. 근데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치. 네, 대응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매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매 원칙. 그렇죠. 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렵네요. 철강주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요즘 철강주 흐름 좋았죠. 네. 예, 이게 어떻게 더 이런 것들 있죠. 올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시세의 끝이냐. 제가 이거 이건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 이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게 양봉 하나 딱 나오고 다음날 이런 도지 살짝 하고 그리고 나 다음날 살짝 눌러줄 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타점이거든요. 물론 분봉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지만 근데 어제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살려고 준비하고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철강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휴스틸이었나요? 근데 요즘 그 휴스틸 많이 현대제철을 올랐고. 살려고 준비 중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요즘 대형주보다는 다 중소형주가 네. 좋잖아요. 그래서 네. 철강주를 산다 해도 중소형주에서 골라야 수익률이 그렇죠. 높은 거 네, 아니야? 맞아요. 근데 대형주 현대제철을 노리는 현대제철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딩 패턴이라서 그렇고요. 이유. 차트가 좋아하는 차트다. 제가 좋아하는 이게 수급 분석에서 거래량 분석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건 휴스틸인데요. 네. 휴스틸도 이미 시장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이 혼자의 갈 길을 가고 있고. 요새 댓글창에서 휴스틸 아주 열심히 설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네. 구독자신지 그냥 일반 시청자신지는 근데 뭐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휴스틸 뭐 옛날부터 항상 싼 주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평가를 이제서야 받는 거죠. 뭐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그냥 그런 관점입니다. 전 철강주에 특별한 애정도 없고요. 네, 특별하게 뭐 업황이 좋아지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요새 수급이 몰리고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산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언제 팔아요? 적정한 현대제철을 그래서 이익이- 샀어. 눌림목에서 샀어. 그러면 매도 시점은? 아이고, 봅시다.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방송이라. 만약에 여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요 도지 근데 이거를 제가 현대제철을 오래 끌고 가진 절대 않았을 거고요. 아마 오늘 팔지 않았을까요? 요 정도에 42,000원대 샀으면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었어요, 사실. 네. 근데 주당 2,000원 먹었으면 아마 어제나 오늘 정도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를 좋게 본다 해도 그냥 5% 정도 먹으면 일단 빠져나온다. 되죠. 이게 이제 가져야 되는 맞아요. 네. 이유는 불안하니까. 지금은 그것도 있지만 이 대형주들은 저항 나오면 무조건 팝니다. 지금. 저항권 선에서는. 네, 저항 나오면. 아모레퍼시픽도 지난주 이맘때에 그 이제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다음 월요일인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간다고 하면 자, 요게 이제 현대제철하고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지금 관심 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입질만 해놓은 상태예요. 조금씩만. 보초병 세우고. 네, 보초병만 세우고. 근데 왜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량 거래가 이제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는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리두기는 해제했고, 마스크는 곧 벗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은 바닥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격 인상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면 현대제철이 여기서 이런 캔들만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날 4월 19일 날 양봉 캔들 하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세부 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짜서 5%를 먹든 뭐 3%를 먹든 그거는 개인 성향 차이인 거고. 근데
근데 이미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은 많이 올랐죠. 토니모리 봐볼까요? 토니모리 사실 요즘에 많이들 많이 명동 가도 다 문 닫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 탈출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치한불 생각나는 게 볼게요. 이런 거 보시면 봐보세요. 이게 야. 지금은 이게 대량 거래가 터져서 그렇지 여기서 이미 바닥을 잡는 대량 거래들이 이미 나온 상태예요. 이미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대형주들하고 조금 이제 패턴이 좀 다르게 움직이지만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나온 대량 거래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이월드라고 있죠. 이거 이제 토스뱅크 지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대량 거래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스물스물 장기 평선 횡보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실적을 보죠. 뭐 그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데 트레이딩용으로 충분히 된다는 거고 나는 실적 안 좋은 거는 죽어도 못 사겠다. 좋은 거만 사겠다라고 하는 종목들 를 찾으면 이미 다 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당연히 싼 애들이 밑에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싼 데는 싼 이유가 네, 있다. 그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 화장품 같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바닥 턴을 하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랑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비싸다고 평가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2년이나 3년 뒤에 예상 추정치를 봤을 때 그게 아직 물음표긴 하지만 추정치를 봤을 때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해볼 만한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매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또 괜찮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 떨어져 있어. 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괜찮다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다고 할 때 이 순간과 지나고 나서의 순간 이게 완전히 다른데 다르죠. 그걸 모르시는 거라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얼마 벌고 그냥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매도 시점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트레이딩을 이해해야 또 전체 주식 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서 자 그렇게 보시죠. 조선주 조선주 마지막으로 조선주는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조선주는 저도 아직 여전히 이제 그때 한번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14만 원 깨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일단은 장중에 깨졌어요. 장중에 깨졌다가 원래 13만 원 끝났는데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을 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조선주를 또? 네, 다시. 네, 팔고 내려온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취향 차이긴 한데 왜냐면 어쨌든 간 최근에 주가 밀렸던 이유가 뭐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 그렇죠. 네, 그것들인데 뭐 이거 올라갈 때는 몰랐었나요? 근데 충분히 저는 반영됐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는 다 똑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오고 대량 거래 나오고 대량 거래 나오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명분을 기다리고 있다.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85,000원 정도가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 여기가 딱 옛날 저항이 지지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뭐 시장이 흔들려서 한번 좀 밀리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가는 거는 그 지점에서 딱 타겟으로 놓고 뚫고 올라가면 따라 붙는 게 돌파 매매가 되고 지금부터 눌림목에서 나오는 매매는 어디에서 턴할지 그건 사실 예상하기 힘들어요. 딱 거기서 맞추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면적, 분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면적을 두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깔아놓고 체결되면 그리고 체결된 만큼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체결된 만큼만 가지고 가다가 그게 다시 돌파로 가면 그때 못 샀던 거 더 싫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뭐 애널리스트 분이 오늘 또 나와서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를 또 내일 저희가 네. 조선주 특집으로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하고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촬영을 했으니까 내일 한번 좀 어떻게 보시던가요? 내일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결론을 한 줄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배 아파서 안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힘든 장을 보낸 우리 황 팀장 지쳐서 와가지고. 근데 저도 시작 전에 오늘은 힘 빼고 조금만 하시죠 했는데 나 40분 끝냈잖아. 40분, 50분 안 돼. 트레이딩 얘기 나오니까 또 혼자 흥분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주식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제를 잘하면, 자기 자제 잘해도 열정이 있는 거긴 한데, 특별히 어쨌든 이 이야기에 몰입을 하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시간을 잊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진희 부장이라든가 우리 황 팀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는 모토가 뭐 저도 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일단은 깔려 있어요. 일단은 친구들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 자리를 빌어 10년째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한테 오늘 저 썸네일 제목은 이걸로 갈게. 지옥불 난이도 K 증시. 네, 그러시죠. 네. 자, 오늘 수고하신 황희연 팀장님.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오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답답하셨죠? 네, 이게 한국 시장이고 이게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이러한 그 짜증나는 시간들을 좀 잘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저녁 8시죠. 토요일 저녁 8시에는 그 김민수 대표의 그 한 주간을 정리하는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일단 저희가 제목을 아직은 못 정해서 일단 김민수의 찐시황으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돼 있으니까 내일 8시. 그리고 또 김민수 대표가 직접 채팅에 참여하니까요. 같이 또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김민수 대표 한번 그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